67주기를 맞은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수단체들이 주장하는 4.3 사건의 희생자 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국내 언론과 외신들의 정부 배보상금 발표와 유가족들의 삭발 현장을 보도 비교하겠습니다. 뉴스리뷰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 연출 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CBS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를 짚어보겠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채구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제주 4.3 사건이 올해로 67주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전체 제주 인구의 10분의 1가량이 사망해 대한민국 역사상 전쟁을 제외하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족들과 야당, 심지어 여당의 요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성지은 기자가 4.3 추념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4.3 평화공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4.3 희생자 유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작년 국가추념일로 공식 지정된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추념식은 4.3 유족과 제주도민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정부 인사를 대표해 이완구 국무총리가 추념사를 했고, 정치권에서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번 추념식이 제주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간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관심이 모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추념식을 국가 차원의 위령제를 격상했지만 정작 취임 후 한 번도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13년엔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에 돌입하는 남북 대치 상황을 불참 사유로 내세웠고, 지난해에는 유럽 순방 직후인 점을 강조하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참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고, 새누리당 제주도당에서도 박 대통령 참석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 대통합시대를 여는 역사적 단초라며 참석을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4.3 추념식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아예 박 대통령의 참석을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희생자로 지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계급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위패 참배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주장한 4.3 희생자 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박 대통령의 참석을 건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는 대통령이 참석했으면 화해와 상생, 국민통합이 더 살아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며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한 안타까운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말도 했습니다. 당시 위패봉원서 방명록에는
4.3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선 전후의 행보가 달라진 셈입니다. 국가 추념일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가 만들었잖아요.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바란다면, 그렇게 한번 대통령의 참석을 그렇게 열망한다면 참석하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의 추념식 불참으로 보수단체의 4.3 흔들기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의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호국 안보 세미나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4.3 사건을 경찰에 대한 정당한 항거 행위로 규정짓는 것이나 대한민국 건국 저지투쟁에 나서고 군경을 공격한 사람들까지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4.3 평화상을 수상한 김석범 작가를 대한민국의 건국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인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의 이 같은 4.3 흔들기가 계속되면 결국 어렵게 제정된 4.3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그동안 이뤄온 진상규명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지적을 받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은입니다. 4.3은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벌어진 충돌과 갈등, 학살을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7년, 길고 복잡한 4.3의 역사를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4.3은 잃어버린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쉽고 일상적인 언어로 4.3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라는 책을 쓴 시인 허영선 씨는 우리가 4.3을 기억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제주에서 허영선 시인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 4.3이 거의 반세기 동안 침묵을 강요당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3을 몰라요. 국가 추념일이 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4.3을 많은 사람들, 대중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게 무슨 길이 있을까, 어떤 길일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게 대중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라는 제목으로 4.3의 시작과 그리고 4.3의 현재 진행형, 앞으로 우리의 과제까지 담아내려고 쓴 책입니다. 저는 일단 이 섬에서 태어났고 섬밖에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섬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셈인데, 제주도 사람들이라면요, 10명 중에 1명이 그 당시에 희생됐어요. 인구 30만에 3만여 명이 희생된 사건이 바로 제주 4.3입니다. 가족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47년 3월 1일 4.3 사건이 도화선이 된 그 관덕정에서의 총성이 울릴 때 15살 소년이 처음 어린아이로서는 최초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저희의 숙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할머니가 아주 그날 태연히 구경을 간다고 나갔던 아이가 가만히 덮여서 온 시신을 보고 까무러쳤겠죠. 그러면서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면 백비라는 게 있습니다. 비석, 하얀 비석이 누워 있어요. 언젠가 이 비석을 이렇게 세우리라, 여기에 정명을 세우리라라고 합니다. 이 비는 이름을 짓지 못한 비예요. 백비, 그야말로.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안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죠. 지금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지금은 4.3 국가 추념일까지 왔지만서도 지금도 추가 진상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면서 좀 더 실체적으로 그 사건의 진실에 더 이제 가까이 가면서 이것을 정리해내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규명이 다 되고 결론을 어느 정도 낼 때쯤이면 우리는 하나의 정명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은 바른 이름을 하나 세워야죠. 항쟁을 할 것인가, 사건을 할 것인가. 제주도 하여튼 순위 삼촌 이후에부터도 30년 만에 나온 순위 삼촌, 그 이후부터도 계속되는
진실투쟁이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진실투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밖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끌어와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국가 이 희생자, 이게 4.3 희생자 추념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저는 4.3의 대단한 승리고 진실투쟁의 승리라고 봐요. 그 재단에 거기에 그 위패 4.3 위패 봉안실, 그러니까 4.3 공원 내에 위패 봉안실이 있어요. 14,000여 명 정도의 그 위패들이 봉안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는 좌냐우냐 몰랐던 사람들, 뭐 조금 알던 사람들, 뭐 다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거기에 위패들을 거기에 진설을 할 때는요, 이미 그 정부에서 4.3 특별법이 다 제정이 되었고 그 법에 특별법에 다 근간을 둬서 심사를 다 거쳐서 거기에 봉안이 됐습니다.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법, 그 특별법 정신에 어긋나는 그런 흔들기가 다시 돼서는 저는 그 법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국가 추념일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가 만들었잖아요. 국가가 만들면 누굽니까? 국가의 원수는 국가의 그야말로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면,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바란다면, 그렇게 한번 대통령이 참석을 그렇게 열망한다면 참석하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결 속 짙은 푸름에 붉은 노을이 질 때 알몸이 된 저는 고등학생 때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내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제주 4.3 뭐예요? 라고. 아버지 때렸어요. 누구한테 배웠다? 저들 가슴에 칼날을 꽂고 해방의 땅 저리로 걸어가라고 해서 뒤에서 총 쏘고 할머니는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머니는 멀리서 할머니 데려가는 것도 다 보고 죽은 다음에 동네 사람인데 시체가 죽으면은 치워드린다고 해서 가서 어머니가 아마 눈물을 머금고 치웠나 봐요. 빛빛 함성이 울고 성산포 바위 틈새에 그대 외침 들려온다. 어찌 물러설
정부가 지난 1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배상과 보상금 산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은 배상과 보상 문제로 사건을 호도하지 말고 정부의 시행령 철회와 배보상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노숙농성과 삭발식을 했습니다. 외신들도 이 현장을 상세하게 보도했는데요. 오늘 한국의 언론들은 어땠을지 강신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요 신문들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오늘 신문을 보면 유가족들의 삭발, 항의 현장을 일면에 다룬 신문과 그렇지 않은 신문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면에 다룬 신문은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입니다. 이 신문들은 유가족들의 삭발식 현장 사진을 실으며 유가족들이 배보상 절차를 중단하고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을 먼저 하라고 촉구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면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조선일보는 일면에 북한, 중국, 러시아에 부는 관광바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요. 중앙일보의 일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사진이 실렸습니다.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세월호 관련 소식을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들은 외신들도 상세하게 다뤘다고 하던데요. 네, 영국의 주요 일간지 가디언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삭발식 단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가디언은 한국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들의 나이와 장례 수입을 기반으로 보상액을 계산해 발표했고 진상규명과 선체 인양을 뒷전으로 한 정부의 처사에 유가족들이 항의하는 표시로 삭발식을 거행했다고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 역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머리를 삭발하는 의식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부가 보상액을 발표하자마자 보상액 수치를 일면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조선일보는 어제 일면에 세월호 배보상 학생 1인당 8억 2천만 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또 3면 이어지는 기사에서도 세월호 배보상 1,400억, 유족 치료비 등 500억은 별도라며 큰 금액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배상금 4억 2천만 원, 위로금 3억, 보험금 1억. 마치 엄청난 돈을 지급받는 듯한 제목입니다. 동아일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원고 학생 8억 2천만 원, 교사 11억 4천만 원이라며 역시 수치를 강조한 기사 편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중동 모두 정부가 발표한 금액을 전면으로 내세운 겁니다. 이렇게 수치를 강조한 건데 보수 언론들은 정부가 발표한 금액을 전면으로 내세워 이렇게 보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1일 정부가 배보상 산정 기준을 발표하자 보상금을 내세워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맥락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렇게 큰 금액을 받으면서도 유가족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여론몰이를 해간다는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돈 문제를 연계시켜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정부의 의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정부가 보상금을 저렇게 다 지원하는 건가요? 배보상금 대부분 출처가 세금, 즉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배상금 1,400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선사와 선주 일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고 청해진 해운과 유병헌 씨 가족들에게 정부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국가가 거액을 지원하는 것처럼 발표했고 조중동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올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4군데에 불과하지만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향후 판세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맞붙는 첫 번째 선거로 두 사람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권현주 기자가 재보궐선거를 중간 점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로 불거진 야권 분열 논란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선거구 4곳 중 3곳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한 곳이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한 곳에서만 이겨도 본전은 챙기는 셈입니다.
경기도 성남 중원에서는 이 지역에서 2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신상진 후보가 나와 새누리의 우세를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을은 정동영, 정태우 후보 등 야권 후보들이 난립해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34.3%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15.9%의 새정치민주연합 정태우 후보와 13.3%의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유리하다는 전망도 급반전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선 여당의 텃밭이자 승리를 자신했던 지역인 인천 서구 광화을에서 새누리당 후보자가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에 보고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서구 광화을에서 야당 후보가 3%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안덕수 전 의원을 갑작스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결국 밀리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 광주 서구을에선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제2의 이정현 몰이를 하고 있지만 역풍이 불기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 서구을에선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28.7%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9.6%에 그쳤습니다. 또 막판 야권 연대가 이뤄지면 야당 쪽으로 분위기가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당의 걱정거리는 또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부정 여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여당 내부에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와 선거가 시기상 겹치면서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초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구을에 자신감을 보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서울 관악을은 7차례 연속으로 야권 후보가 당선됐고 광주 서구을은 전통 지지 기반이 있는 지역으로 최소 2승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역에 민주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전 의원과 천정배 전 의원이 출마하면서 민주연합은 힘든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서울 관악을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광주 서구을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1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연합은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어제 안철수, 정세균, 이해찬 의원 등 전 대표들과 중진 의원들을 모아 원탁회의를 갖고 선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과 김한길 의원 등이 참석하지 않는 등 선거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최악의 경우 선거 전패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보궐선거의 목표는 의석 자체라기보단 당의 변화 노력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연합이 의외의 성과를 낼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당 지도부가 야권 연대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후보 차원에서 막판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최근 문재인 대표가 내세우는 유능한 경제정당론이 부동층 유권자에게 효과를 보인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C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 전 실장과 청와대 직원들이 CBS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관련 소식 조아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이 나왔죠. 네, 어제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C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내용을 보면 정정 보도하라는 판결만 있을 뿐 정작 김 전 실장 등 청와대 직원들이 CBS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민사소송이었던 거죠? 네,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정정 보도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해 4월 19일 세월호 참사 2주 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조문했는데 관련 보도가 문제된 겁니다. 우선 타방송사의 해당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고 열 나흘째인 오늘 오전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 앞에서 헌화 및 분향, 묵념을 하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추모의 뜻을 전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일반인의 조문이 시작되기 전인 아침. 그런데 뭐랄까요? 이 영상을 보면 할머니 한 분만 박근혜 대통령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가족입니까? 네, 유가족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CF를 찍으러 온 줄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CBS 노컷 뉴스는 청와대가 이 할머니를 섭외해 연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박근혜 조문 연출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CBS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오전에 분향소에 오셔서 분향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분향소 안에 어떤 할머님 한 분을 같이 대동을 하고서 분향을 하고 사진을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저분이 어느 분이신가 하고 좀 수소문을 해봤는데 희한하게도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이 사전 연출된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죠? 네, 보도가 있은 지 이틀 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박근혜 조문 연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박동훈 전 청와자치 비서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이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습니까? 네, 서울 남부지법은 CBS의 보도가 추론이나 추측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그 보도로 피해를 입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미리 CBS 측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지 않은 겁니까? 네, 소송 전에 청와대 측이 정정보도 청구를 했지만 CBS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론 보도는 할 수 있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정정보도란 보도가 사실이 아니란 점을 시인하고 이를 알리는 보도인 반면 반론 보도는 보도의 사실성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 즉 청와대의 반론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CBS 측은 현재 그러면 어떤 입장입니까? 네, CBS 보도국장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정 보도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판결문이 송달되면은 변호사 협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썼기 때문에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그걸 밝히지 않았던 것뿐이고 그래서 우리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해야죠. 재판 과정에서 취재원을 밝혀야 되는 사항이 오면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건 언론 윤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수위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제 그거는 애당초부터 취재원을 밝힐 거면은 처음부터 밝혔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재판이 졌기 때문에 취재원을 밝힌다 그거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수위 정도만 고민을. 그럼 현재 상황이 법원은 취재원을 밝히라고 요구를 하는데 취재 윤리 차원에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취재원은 곧 내부 고발자나 다름이 없는데요. 법원에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니 보도의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않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어 판결 내용에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취재원 보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법안 통과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대법원이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정부도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소송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은 전 중앙대 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박 전 총장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박 전 총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냈고요. 이후 2년간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을 맡았습니다. 박 전 총장은 청와대 재직 시절 교육부 공무원과 마찰을 일으켜 왔는데요. 박 전 총장은 중앙대가 추진하는 사업을 학교 측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려고 하고 교육부는 여기에 반발했던 겁니다. 박 전 총장은 교육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앙대 서울 캠퍼스와 분교인 안성 캠퍼스를 통합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총장은 정원 축소를 막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2011년 중앙대가 적십자 간호대학을 인수할 뻔했습니다. 원래 통합할 땐 학교 정원을 축소해야 하는데 중앙대는 정원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거든요. 교육부 과장급 인사가 여기에 반대했다가 다른 부서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총장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으로 하여금 중앙대에 장학금을 출연하도록 한 점과 국가의 무상 지원으로 지어진 중앙국악연구원이 현재 박 전 총장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소유로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조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박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한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두산그룹이 연루돼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수사가 두산그룹의 그 커넥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두산그룹은 2008년 중앙대 재단을 인수했는데요. 이후 대학 간 통폐합을 추진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총장이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두산그룹이 관여한 흔적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총장이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박 전 총장의 아내가 두산타워 상가 2곳을 시세보다 낮게 분양받은 겁니다. 또한 박 전 총장이 청와대를 떠난 후에는 사회이사로 선임됐는데요. 박 전 총장의 딸이 중앙대 정교수로 임용되기도 했고요. 두산그룹이 박 전 총장에게 사후 보상을 해준 건 아닌지 검찰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범은 전 총장, 두 사람은 그렇다면 언제부터 알게 된 사이인 겁니까? 네, 박 전 총장은 17대 총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고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취임준비위원장을 지내는 등 MB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친MB 인사인데요. 최근 포스코건설 비자금 사건과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MB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정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외교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 투자금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 때 투자된 것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동안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실패가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주장했는데 감사원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2003년 이후 자원개발에 총 31조 4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중 90%에 가까운 27조 원을 이명박 정권 때 투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추가해야 할 금액이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무려 34조 3천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총 61조 3천억 원을 자원외교에 투자했고 이걸 고스란히 자원 3사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오늘 김용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정부와 검찰이 자원외교 수사 의지가 표현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조아르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작업실 창가에 산수유꽃이 그득한 꽃병이 놓입니다. 겨우내 무거웠던 분위기를 산수유 환한 꽃빛으로 바꾸어 주려는 아내의 배려지요.
고맙습니다. 일찍 서둘러 도착하는 꽃들이 곧 새순이 돋아날 것을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합니다. 봄비 그치고 나면 아우성치듯 봄이 달려오겠습니다. 그 봄을 어떤 표정으로 맞으시겠습니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 스키장 건설을 위해 강원도 정선의 가리왕산에서 벌목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단 3일간 벌어질 경기를 위해 500년 이상 된 원시름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데요. 망가져가는 가리왕산을 기록한 한 사진작가의 전시회가 오늘 오픈했습니다. 김현주 PD가 다녀왔습니다. 이미 나무는 다 잘렸지만은 이 상태로 그냥 보존이 되면은 자생적으로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스키장으로 하기 위해서 다지고 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복원이 힘들다는 거죠. 자연적인 복원이. 지금 분산 개체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아직은 희망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 전시회를 더 이렇게 평창 올림픽이 된 뒤부터 산 리본이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리본 달린 나무들은 다 이제 잘려 나갈 나무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 리본을 딱 보는 순간 사형 선고받은 나무 같은. 나무 진액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가리왕산의 눈물. 공사장에 가보면 사람은 없어요. 포크레인 6대밖에. 그러면서 주민들의 무슨 지역 경제 이바지 한다. 포크레인이 돈 벌어가겠죠. 포크레인을 움직이는 큰 기업체들이나 돈 벌어가지. 조합원 교육공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2015년 조합원 협동조합 교육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미디어 협동조합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이메일 글머리에 실명과 닉네임을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6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도 추념식에 불참했는데요. 이유를 보니 4.3 평화공원에 모셔진 위패 중 남로당 무장반란 주도 세력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 정부의 생각 자체가 이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화해와 상생을 외치지 이를 위한 실천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족들이 노숙농성에 삭발까지 하며 진상규명을 외치자 정부는 4억이다, 8억이다 호도하며 배보상금을 던졌습니다. 한편 내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안산에서부터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합니다.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시민들께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먼 길 걷는 유가족들에게 공감의 응원과 동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도 함께 걷겠습니다. 4월 3일 뉴스K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